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반 이제 들어가겠는데, 그냥 하루에 한 파트씩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략하고 원론 파트를 준비해 왔는데, 일단은 노무사 기출문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노무사 말고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별도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또 다른 이제 그 과정에서 다룰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오늘 문제가 31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무사 경영학이 시작된 이래로 여태까지 이제 다 모았는데 요 앞에 파트 전략과 원론 파트에서는 31문제가 지금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31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1시간 반에서 뭐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생산 파트로 바로 이어갈까 그러다가 그냥 하루에 한 파트씩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 전략과 원론 파트를 먼저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이론 부분을 했었는데 이론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돌아가서 인적 자원 관리 파트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거로 할게요. 이론을.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 풀이가 좀 빨리 끝나면 남는 시간을 제가 이론을 좀 못했던 걸 조금 더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보충해서 계속 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시간이 모자라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체제를 잡았냐면 연도 순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1번 문제가 2010년도잖아요. 그래서 2021년까지 순서대로 왔는데 왜 연도 순으로 잡았냐면 일단 파트를 구분했고 파트 안에서 연도를 구분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출제자한테 출제를 의뢰할 때 항상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최근 3년치 정보를 줍니다. 최근 3년치 기출문제를 주고 물론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다 구해가지고 그 전 것도 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좀 바쁘신 분들이라면 그냥 출제 의뢰할 때 같이 오는 자료를 이제 파악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2022년도 시험을 출제를 할 때 그 19년, 20년, 21년 3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3년치를 보면서 주로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추세를 보셔야 돼요. 추세.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약간 이론도 좀 복습도 좀 약간씩 기억해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1.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정한 일일 작업량 설정 2. 시간 연구 및 동작 연구 3. 차별 성과급 4. 기능식 직장 제도 5. 사회적 접근. 자, 답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왜 틀렸죠? 5번이?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안 봤던 문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그 푸는 요령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요령들 알려드릴 텐데, 지금 이 1번 문제는 푸는 방법이 카테고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카테고리. 일단은 흐름도를 많이 그려보시고 흐름도를 파악하신 다음에 카테고리 요 두 가지를 이용하시는데 지금 테일러가 나왔으니까 테일러가 뭐냐면은 경영관리의 역사 파트고 경영관리 역사가 전통적 관리 그 다음에 인간 관계관리 이 둘은 상반된 개념이고요. 요거를 절충해서 근대적 관리 요거를 계승해서 행동과학 이거를 다시 절충해서 현대적 관리 그리고 반발로 나온 게 복잡성 이론 이게 뭐냐면 흐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거는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공부했던 그 지식 갖고 푸는 거는 제일 나중 얘기고, 제일 쉽게 푸는 게 이 흐름도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할 줄 아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전통적 관리는 X로 내각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테일러가 나오죠. 테일러는 이제 포드 다음으로 나오죠. 포드 테일러가 나오죠. 자, 인건비 관리가 반발해서 나온 거니까 이게 Y론인 거죠. Y론. 그쵸. 요건 X론이고. 그러면 이제 5번이 그냥, 인건비 관리, 인간적인 변수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나머지를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접근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르죠. 테일러는 여기 있고, X론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인간관계라는 말이 사회적이란 말이잖아요. 사회적.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다. 다른 영역에 있다. 이걸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 내용을 몰라도 풀 수는 있다는 것이고, 자, 1번에 공정한 일일 작업량을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과업 관리라고 표현했고, 2번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우선 동작 연구 결과 표준 동작 제시하고, 시간 연구 결과 표준 시간을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과학적 관리, 과업 관리하는 것이 테일러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과업을 달성했냐 못했냐 여부를 가지고 3번에 차별 성과급을 하죠. 과업 달성하면 높은 임률, 낮으면 달성 못하면 낮은 임률. 자, 기능식 직장 제도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테일러는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종업원들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똑똑한 엘리트들이 했을까요? 상층부에 엘리트가 했을까요? 밑에 일선 종업원이 했을까요? 상층부의 엘리트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한 것을 종업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이에요. 우리가 정한 대로 행동하고 정한 그 시간 안에 작업을 해라. 밀어붙이는 방식이니까 그게 X이론이죠. 종업원을 믿지 않고. 그럴 때 그 상층부 엘리트를 직장이라고 부르는 직장. 직장은 영어로 마스터 또는 독일어로 마이스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작업하도록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번 포터가 주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원적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1. 제품 전략, 서비스 전략, 2. 유지 전략, 혁신 전략, 3. 구조 전략, 기능 전략, 4.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5. 구조조정 전략, 인수합병 전략. 답은 4번이고요. 원가 우위와 차별화가 본원적 전략인데, 그러면 본원적 전략 하시면은 한 개가 더 떠오르셔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집중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요 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포터의 본원적 전략 이렇게 떠오르시면은 머릿속에 1초 만에 예를 들어서 경영 전략이 절차가 맨 처음에 비전 설정하시고 환경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하는데, 전략 수립이 기업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이 있고, 사업부 전략을 경쟁 전략이라고 하고, 이 사업부 전략을 포터라는 사람이 본원적 경쟁 전략, 요거를 도입했고, 경쟁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 우위, 즉 무기가 있어야 그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데, 그 경쟁 우위가 하나는 돈, 자금, 하나는 차별화, 무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가 넓다 좁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가 우위고, 이게 차별하고 여기가 집중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 이게 카테고리 얘기거든요. 흐름과 카테고리. 그래서 답은 너무나 쉬운 개념이고, 이거는 뭐 기초 개념이고. 3번 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전통적 성과 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 성장 등 네 관점에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은 답은 2번에 BSC, 균형 성과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VBM하고 ABM을 결합해서 BSC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균형 성과표라고 해석한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하고 나서 VBM, 요 가치 기반 경영은 이 가치라는 것은 결과고 또는 재무적 성과고 이것은 외부 보고용이고 상층부가 관심 갖고 있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활동 중심 경영이라는 것은 요거는 과정이고 그렇죠? 과정이고 내부용이고 하층부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것만 강조하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강조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겉에 드러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요게 사실은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그렇죠? 이 활동이 제대로 돼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것만 강조했다가 이것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무엇의 균형이냐면은 외부 성과와 내부 성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근데 외부 성과는 재무적 성과고, 재무 성과는 결과고, 또는 대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상층부가 관심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부 성과는 뭐 고객 성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성과, 그리고 학습이나 성장 성과 중요한데, 요게 이제 과정이고요, 또는 원인, 얘네들이 다 원인인 거죠. 얘네들이 다 원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 중요한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자. 그것을 BSC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번 CRM은 CRM 그러면은 고객 관계 관리. 그죠? 고객 관계 관리고 3번 SCM은 공급 사슬 관리이고 그다음에 4번 KMS는 지식 경영 시스템이죠. 지식 경영,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 경영 시스템. 5번의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가 되는 것인데 그 1번, 3번, 5번 세 개를 묶어서 1, 3, 5 세 개를 묶어서 IT 기반 경영을 합니다. 정보기술 기반 경영 해서 이게 초기 모델이죠.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인터넷 기술, 네트워크 기술을 말하는데 이 네트워크 기술을 경영 활동에 도입한 것이다. 1, 3, 5 세 개가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단점은 도구만, 네트워크, 수단, 망만 강조했기 때문에 망 안에 실제 움직이는 내용물이 의미가 없으면 망이 아무리 훌륭하고 빨라도 도움이 안 된다. 그 반발로 나온 게 4번인 거죠. 그래서 내용물이 중요하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지식을 강조한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또 지식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반발로 구체화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가치 기반 경영이고 가치 기반 경영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게 머릿속에 이제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로 그리며 설명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1초 안에 떠올라야 돼요. 1초 안에. 그러고 나서 푸시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4번 갑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 MBO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1. 목표 달성 기간 명시 2. 상사와 부하 간의 협의를 통한 목표 설정 3. 다면 평가 4. 목표의 구체성 5. 실적에 대한 피드백.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자, MBO 하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세 가지죠. MBO는 목표에 의한 관리인데 첫 번째는 목표를 함께 결정. 두 번째는 단기적 수리적 목표. 세 번째는 계속적인 피드백. 이게 목표형 관리의 특징인데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2번은 협의를 통한 이랬기 때문에 함께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번과 4번은 기간을 명시한다든지 목표를 구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 두 번째 단기적 수리적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고요. 자, 다면 평가는 뭡니까? 다면 평가는 이제 인사고과의 한 방법이에요. 인사고과의 한 방법인데 그 전통적으로는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하향 평가가 전통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거 말고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상향 평가. 그다음에 동료들이 평가하는 수평 평가. 그렇죠?
이걸 다 합쳐갖고 360도 평가라고도 합니다. 다면 평가는 360도 평가. 그러니까 위에서도 옆에서도 아래에서도 평가하기 때문에 인사고과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 끝까지 다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테고리로 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인사고과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옳다 그러다 따지기 전에. 그게 제일 1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자, 5번 갑니다. 주식회사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의 유한 책임, 2. 소유 경영 분리 가능, 3.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 4. 자본의 증권화, 5. 대규모 자본 조달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죠. 자, 주식회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2번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는 소유는 주주가 하는데 주주를 주인, 영어로 principal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은 경영자가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리인,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고, 이 소유자하고 이 경영자가 다르다.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불린 거죠. 자, 그럴 때 이 소유자가 경영자에게 위탁을 하죠. 내 재산을 네가 한번 잘 맡아서 관리해다오. 이 사람이 위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회사에 돈을 댄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이 능력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탁한 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반한 행동, 그렇죠? 그 반한 행동의 예가 뭐가 있냐면은 특권적 소비라는 거예요. 특권적 소비. 그래서 회사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 그렇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주가 극대화입니다. 주가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이게 목표인데, 이 사람들은 주가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 관심 없고 내 몸값의 극대화, 그렇죠? 나의 몸값을 극대화하는, 회사의 재산이나 나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몸값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agency problem 이렇게 부르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그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소하는 게, 그러니까 해소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리인 비용이, 대리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대리비용이 많이 들수록, 대리인 비용이 많이 들수록 대리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비용은 다음에 이제 저 재무관리가 할 생각인데, 확증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감시 비용이 있고, 감시 비용을 먼저 쓰는 게 좋겠네요. 감시 비용이 있고, 확증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손실이 있어요. 자녀 손실. 이 세 가지가 대리인 비용인데, 감시 비용은 주인이 에이전트를 감시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주인이.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회계 감사 비용이에요. 회계 감사. 이게 드는 비용이고, 확증 비용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주인이 나를 못 믿어서 감시하게 되면, 감시가 많아질수록 경영자 입장에서 행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 에이전트가,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를 강조하는 것을 확증 비용이라고 합니다. 확증 비용의 예는 IR 정도가 돼요. IR. 그 다음에 이 두 개 가지고, 저걸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까지 합쳐야 얘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여기서 이거랑 이걸 뺐을 때 남는 게 얘라는 거죠. 이거랑 뺐을 때 자녀 손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나중에 재무관리 가서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더 살을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2번 설명이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는 완전한 유한 책임. 1번. 그러니까 주주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순간 자기 의무는 끝난 것이고 나머지는 권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주주 권리가 이제 배우신 분 기억해 보세요. 단독 주주권이 있고 소수 주주권이 있어요. 단독 주주권, 소수주권. 자, 단독 주주권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네 가지가 있고요. 이건 100% 아셔야 되는 거고, 소수 주주권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단독 주주권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 단독 주주권 네 가지. 그러니까 의결권, 주총에 참여해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배당 청구권.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중에 일부를 나의 지분인 만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자, 배당 청구권은 회사가 잘 나갈 때, 이익이 많이 남을 때 얘긴 거고, 자녀재산 분배는 회사가 망할 때 얘기예요. 청산하고, 그쵸? 청산할 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심주인수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소수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나 감사의 해임 청구권, 그다음에 장부 열람권, 뭐 이런 게 있죠. 대표 소송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생각나시면 좋고 안 되면 그 부분을 찾아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완전한 유한 책임 됐고, 그다음에 4번과 3번이 모순되는 말이에요. 4번에 증권화가 가능하다면 그 증권의 거래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에서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그 증권화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원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데 여기는 주식으로 증권화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쉽다. 3번. 그렇기 때문에 또 대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이것도 다 배운 개념입니다. 자, 6번 갈게요. 현대 경영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효율과 합리성 강조한다. 2.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3. 행동과학 이론에서는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활용을 중시한다. 4. 시스템 이론에서는 조직을 여러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결합체로 본다. 5. 상황 이론에서는 조직 구조가 조직이 처한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고 본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쵸? 1년 만에. 어디가 틀렸나요? 답은? 답은 3번이죠. 3번. 그 어디가 틀렸냐? 3번에 어디가 틀렸냐 그러면은 비공식 조직이 틀렸다.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은 이거죠. 그죠? 비공식 조직, 인간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행동과학은 여기 있으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죠.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자극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 사람들 간의 관계, 사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리가 멀고, 1번에서는 효율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간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고, 2번은 사회 심리, 종업원의 마음, 정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고, 4번 시스템론은 시스템이 뭐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하부 시스템이 유기적 관계를 맺는 거죠. 유기적 관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상황이랑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 7번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략적 제휴는 다른 기업들과 특정 사업 및 업무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2. 해외 자회사의 장점은 해외 시장에서 많은 자금과 기술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자산들을 해외 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3. 라이센싱은 자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외국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 합작 투자 장점은 기술의 공유, 위험의 분산, 마케팅 및 경영 노하우 공유 등이다. 5. 해외 직접 투자는 기술 자본 상표, 경영 능력 등 여러 생산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외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국제화가 떠오르셔야 되고, 국제화는 사실은 기업의 성장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고, 국제화는 이제 국내 기업이 뭐 수출,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지출,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이 흐름이 있고, 해외 직접 투자는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 이 형태로 발전해 갑니다. 이 순서가 정해지는 것은 위험이 낮은 데서 위험이 높은 쪽으로 순서가 잡히는 것이고, 그죠? 이 계약의 진출은 해외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죠. 해외 파트너 활용 그러면 이제 뭐 라이센싱,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생산 계약, 그 다음에 턴키 방식, 그 다음에 뭐 조인트 벤처 등등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1번 전략적 제휴는 전략적 제휴를 조인트 벤처, 전략적 제휴도 그냥 여기다 쓰면 되겠지. 전략적 제휴. 그 다음에 3번 라이센싱, 그 다음에 4번 합작 투자, 그리고 5번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이제 2번 자회사, 해외 자회사.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해외 자회사. 이쪽인 것이죠. 해외 자회사. 2번. 그러면 내용을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푸는 건 최종적인 경우인 거고, 카테고리가 중요한데, 해외 자회사가 여기 있다면 위험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문장에 보면 안전하게란 말이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위험이 낮고 싶으면 이 앞에 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내용으로 읽어서 따져서 풀면 무조건 1분이 넘어갑니다. 시험장 가서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10초 이내로 풀려면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 키워드를. 그 카테고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요거 지금은 제가 칠판에 써서 그렇지 머릿속에 이거 떠오르는 거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앞이고 요건 뒤네. 그렇죠? 요 성격이 다르네 하신 다음에 위험의 크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한 거니까 위험 얘기가 나온지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위험 분산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살짝 바꾼 거예요. 2번을. 자, 다시 이제 읽어보면 1번 전략적 제휴는 다른 기업들과 일단 이게 이제 다음 시험에 또 언급될 수 있어서 잘 보세요.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 사업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이건 어떻게 배우냐면은 일시적 협조면서 경쟁사 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워요. 전략적 제휴는. 그러니까 이런 컨셉과 비슷한 게 뭐냐면 특정 분야에 걸쳐서, 그렇죠? 전체가 아니라 몇 개 아이템별로 그렇게 협력 관계를 맺어서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이제 국내에서 제휴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죠. 2번 해외 자회사는 장점은 많은 자금과 기술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이쪽이 내가 약할 때 쓰는 거예요. 이쪽이 내가 약할 때. 이쪽에 내가 강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이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데 많은 자금과 기술을 운영하면서 내가 강할 때예요. 그럴 때 그 기업 자산들을 해외 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여기가 일단 틀렸다 보시면 되고, 3번 라이센싱은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만 부여하는 것이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합작 투자는 4번 기술도 공유, 위험은 분산, 그 다음에 경영 능력, 노하우 공유. 그죠?
그러니까 5대5 개념인 거죠. 합작 투자는. 그 다음에 직접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는 기술, 상표, 자본, 능력 이런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뭉쳐서 나가는, 내가 제일 강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다 강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강하면 내가 직접 나가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8번. 포터가 제시한 산업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체품 위협, 2. 진입장벽, 3. 구매자 교섭력, 4. 산업 내 경쟁 업체들의 경쟁, 5. 원가구조. 답은 5번인 것이죠.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은 이렇게 그림이 이제 떠올리실 텐데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수직적 요인을 먼저 찾으시면서 수직 요인은 공급자, 그 다음에 기존 경쟁자, 그 다음에 구매자,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 그리고 대체재 이렇게 생긴 것이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찾는 거고, 원가 구조는 이쪽 얘기가 아니라 산업 얘기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 수립할 때 고려하신 거죠. 단계가 달라요. 아예 위치가 그 흐름도상에서 위치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은 OT 분석에 해당되고 OT 분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구조 이건 뭐냐면 전략 수립에 해당, 아예 전략 수립. 그렇게 해서 사업부 전략에 해당되니까 거리가 멀다. 자, 9번. 인간관계이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한 이론. 이제 문제 푸실 때 옳은 것은 나오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25문제 중에서 한 옳지 않은 것은 약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 나올 거고, 옳은 것은 이 두세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데 그냥 관성에 의해서 옳은 것을 그냥 생각 없이 읽은 다음에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릅니다. 되게 이걸 실수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것 1번 옳지 않잖아요. 그럼 1번 답하고 찍고 넘어간다고.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은 항상 문제가 더 어렵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번 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한 이론이다. 2. 인간 없는 조직이란 비판을 들었다. 3. 심요인과 사유요인은 생산성 영향 주지 않는다. 4. 비공식단을 인식했으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5. 메이오와 레슬리스 버거를 중심으로 호선 실험을 거쳐 정리되었다. 답은 5번이죠. 그 1번 과학적 관리법에 반발된 이론, 유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로 생긴 이론이고, 2번 인간은 조직이 아니라 조직 없는 인간이란 비판을 받았고, 영향을 주죠. 심리요인, 사유요인은 영향을 준다. 끝나야 되고, 4번 비공식 집단을 인식했고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죠. 자, 10번 갑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그 보기처럼 디테일하게 배운 적은 없지만 기업가 정신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러면 1. 비전의 제시와 실현 욕구, 2. 창의성과 혁신, 3. 성취 동기, 4. 인적 네트워크 구축, 5. 도전 정신.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 물어봤으니까 정신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정신 아닌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럼 4번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정신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방법 얘기예요. 방법. 그렇죠? 구현하게 한 방법. 그래서 이게 좀 색깔이 결이 다르죠. 1번의 비전 제시 또는 욕구 이런 것도 정신이고, 2번의 창의성이나 혁신 이것도 정신이고, 그 다음에 3번의 동기, 5번의 정신 이런 것들은 다 정신 쪽 관련된 용어라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1번. 현대 경영이론에서 계지조통을 주장한 사람은 답은 4번의 페어리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 없죠? 테일러, 포드, 사이먼, 그 다음에 민츠버그. 사이먼은 어디서 나와요?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한 사람이고,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사람이고, 민츠버그는 어디서 나와요?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조, 유형, 바람직한 조직 유형을 제시할 때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떠오르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민츠버그는 너무 이론적이지도 않고 너무 실용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 개념인데, 그 조직이 5개의 주요 부문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주요 부문이 여기가 최고 경영층, 여기가 중간관리층, 핵심 운영층, 여기가 기술 스텝, 여기가 일반 스텝. 그러고 나서 그 5개 부문 중에 어디에 힘이 있느냐, force, 어디에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 구조가 다 달라진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요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힘이 강하면 단순 구조가 적합해. 여기가 힘이 강하면 기계적 관료제가 적합해. 여기가 강하면은 사업부제가 적합해. 여기가 힘을 행사하면 에도 클래스. 그죠? 여기는 전문적 관료제. 그게 술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5군데 중에 어디에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적합한 구조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차별화 전략 원천에 해당되는 것은 1. 경험효과, 2. 규모의 경제, 3. 투입 요소 비용, 4. 생산시설 활용도, 5. 제품 특성과 포지셔닝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차별화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거 풀 때 그냥 차별화 전략을 찾지 마시고 밑에 가서 차별화 찾지 마시고 차별화 전략의 반대말을 떠오르세요. 반대말이 뭐냐면 원가 우위거든요. 차별화 반대가 원가 우위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5개가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차별할 내용으로 찾지 마시고 그래서 경험효과 어느 쪽이냐? 원가 쪽이다. 차별화가 아니라 원가 쪽이다. 규모의 경제 원가 쪽이다. 투입 요소 비용이니까 원가 쪽이다. 그 다음에 시설 활용도 이건 약간 애매한데 잠깐 놔두고 나중에 제품 특성 이거는 차별화 쪽이다. 그러면 4번이 이거 그쵸? 되는데 이 중에서 경험 효과가 뭡니까? 경험 효과. 경험 효과라는 것은 요거는 학습 효과를 표현하는 개념인데 학습 효과는 또 뭐냐? 학습 효과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이제 이 생산할 때요. 생산 활동에서 생산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생산할 때는 그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기계 이게 어우러져서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주로 노동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노동에서. 그래서 학습 효과가 뭐냐면 똑같은 제품을 반복 생산하면 숙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숙련도 점점 높아지죠. 그럴 때 이게 나중에 이제 회계나 이런 거 배울 때 계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학습 효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학습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학습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학습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첫 한 개를 만들 때 개당 10분이 걸렸다 칠게요. 10분. 근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추가로 그거의 더블 그러니까 2개를 더 만들 때 평균 9분이 걸린다 칠게요. 평균 9분이면 2개 만들면 18분이 걸린 건데 평균 9분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 10분보다 10%가 줄었잖아요. 시간이 10%. 그러고 나서 그거 2개를 만든 이후에 그거의 더블 4개를 만들 때 시간이 평균 8.1분이 걸려요. 8.1분은 9981 그래서 앞에 9분보다 또 10%가 줄어든 거예요. 0.9 곱하면 돼. 8.1분이니까 32.4분 걸리는 거예요. 4개 만드는데. 그래서 그거 만들고 나서 그거의 더블 8개 만들면 8.1분 곱하기 0.9만큼 시간이 걸려요. 평균으로. 그래서 그게 비율이 계속 일정하게 10%씩 계속 일정하게 줍니다. 더블이 될 때마다. 그 비율을 학습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습률. 그래서 학습률을 주면은 몇 개 만들었을 때 얼마 걸린지 시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몇 개쯤 만들면 얼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그런 게 회계학에서 배워요. 원가회계 쪽에서.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시설의 활용도 이건 왜 갑자기 나왔냐면은 이거는 규모의 경제와 연계된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은 초기에 대량 설비, 고정비가 많이 드는 대량 설비가 구축된 이후에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고정비를 나눠 갖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절감된다고. 그래서 원가 절감의 효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커야 돼요. 대량 시설. 그래서 그 시설 활용도가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다. 하시면 됩니다. 13번. 기업 성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경영 기법은 1.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2.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3. 조직 리스트럭처링, 4. 다운사이징, 5. 벤치마킹. 답은 일단 이 문제 안에 답이 있죠. 문제 안에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 그게 BPR, BPR. 동그라미 2번. 자, 그 리엔지니어링은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거를 이제 줄여서 그냥 요것만 갖고 쓴 건데, 업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르죠. 근데 리스트럭처링은 조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리스트럭처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이게 스트럭처고 개선하는 게 리스트럭처리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큰 개념입니까? 업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 리엔지니어링 BPR하고 조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리스트럭처링하고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죠? 네, 얘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모두를 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구조만 바꾼다는 뜻이에요. 구조만. 그죠? 그렇게 해서 위에 게 더 큰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몽땅 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몽땅. 이거는 구조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그 구조만 바꾸는 것은 완벽한 개선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이런 게 다 혁신 기법인데 혁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 혁신 자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건. 혁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건을 조성하는 거. 혁신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작은 개념이고 얘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운사이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전에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그게 뭐냐면 동시공학이잖아요. 동시공학 CE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품 설계에서 배운 거죠? 제품 설계 시에. 그러니까 제품 설계는 소스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내부에 R&D 파트가 있고 하나 외부에 고객 파트가 있어요. 설계할 때 이게 소스예요. 제품 설계 소스. 그래서 요거에다가 플러스 동시공학 개념을 합쳐야 되는데 동시공학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은 그 다기능 간 협력이라고도 하죠. 다기능 간 협력. 그죠? 물론 이거 동시공학과 같은 말이 동시설계고요. 동시설계고 동시설계의 반대말이 순차설계예요. 그리고 다기능 간 협력을 위해서는 TF팀이나 프로젝트 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임시팀의 특징이에요. 임시팀. 자, 제가 이제 오늘은 문제풀이 첫날이라서 여러분 중에 혹시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지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갖고 기출문제 다 아니까 좀 새로운 문제나 이런 거 좀 섞어서 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건데 오늘은 첫 수업 들으시면서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자꾸 습득을 하셔서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저랑.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걸 제가 왜 자꾸 하냐면은 이게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여기까지가 1초 만에 다 떠올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지금 이건 되게 쉬운 단답식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나와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아주 자세히 안 들어가더라도 그 줄기 있잖아요. 줄거리, 흐름도. 이게 항상 떠올라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제일 쉬운 게 뭐다? 카테고리, 흐름도.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안 되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으로 푸는 방법도 이제 아까 몇 번 소개했는데 반대말을 떠올린 상태에서 그걸 비교하면서 답을 이렇게
골라나가면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오늘 하는 거로 일단 삼으시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뭔가 좀 더 해달라 요구하면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음번 문제에는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올게요. 이게 만족스러우면 그냥 그대로 갈 거고. 자, 다운사이징 설명드릴게요. 다운사이징은 자, 의미가 두 가지인데 회사는 하나는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는 거고 하나는 컴퓨터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예요. 컴퓨터의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두 가지야.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기업 규모 작아지는 다운사이징하고 컴퓨터 규모 작아지는 다운사이징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건 또 아래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건 축소잖아요. 그렇죠? 축소. 그러니까 경영학 시험에서 경영학 교과서에서 축소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탈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기업은 성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 컴퓨터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과거에는 회사 중앙에 메인 컴퓨터가 있고요. 메인 컴퓨터가 있고 사람들은 이 메인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업무를 했었어요. 그죠? 중앙에 메인 컴퓨터, 슈퍼컴퓨터 메인 컴퓨터가 있고 사람들이 각각 연결해서 일을 했는데 이럴 때는요. 이게 뭐냐면 정보에 중앙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 한 군데 지금 집적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보의 통제가 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야 너는 여기까지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 그러니까 패스워드 걸어놔가지고 넌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의 정보를 한 사람이 또는 중앙이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자 각자 앞에 퍼스널 컴퓨터가 있고요. PC가 있고요. 이거를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인 컴퓨터 필요 없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정보의 분산 또는 정보의 민주화예요. 민주화. 그렇죠? 이거는 독재예요. 통제. 그러니까 업무 진행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중앙 집중식 업무고 독재식 업무고 요거는 민주식 업무고 각자가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 사이즈가 여기는 메인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 이건 대형 컴퓨터고 이거는 퍼스널 컴퓨터는 소형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즈가 줄어든 개념을 다운 사이징 하면서 이게 더 정보 처리 방식이 바뀌는 거, 민주적으로 바뀌는 개념을 다운 사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다 긍정적인 용어인데 갑자기 다운 사이징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용어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개선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벤치마킹은 아실 거고 벤치마킹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퇴.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1등이네 나 말고 1등이네의 행동 패턴, 전략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걔를 꺾기 위한 나의 의사결정하는 거. 그래서 출발점이 적 또는 시장의 1등이네가 되는 거예요. 14번 갑니다.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답은 2번의 합자 회사죠. 합자 회사. 모르는 거 없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만 있고 유한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만 있고 주식 회사는 주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까지는 그 사원이 회사의 파트너면서 사원권 양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인적 회사로서의 특징이 있고 4번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본 위주로 구성된 거고. 자, 15번에 포토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영 제조, 2. 입고 출고, 3. 고객 서비스, 4. 영업 마케팅, 5. 인적 자원 관리.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자, 포토의 가치사슬이라는 것이 자,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이 주활동, 주요 활동, 주활동 아니면은 본원적 활동. 위에 얘네들을 지원 활동, 아니면 보조 활동, 그리고 이윤 영역. 그래서 총 세 영역이고, 자, 주활동은 미니멈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거죠. 구매, 제조, 판매. 자, 구매를 영어로는 인바운드라고 하면서 물류, 투입 이렇게 해석합니다. 판매는 아웃바운드라고 하면서 물류, 산출 이렇게 부르고, 가운데 거는 제조나 생산을 말하고, 요게 이제 마케팅이고, 요게 AS나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 활동 중에서 맨 꼭대기에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인프라 펌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재무나 회계나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R&D가 있고요. 지금 문제에 나온 인적 자원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획득이라는 게 있어요. 획득은 영어로 프로큐어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큐어먼트. 무엇을 획득하느냐 그러면은 재료, 아니면 기계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매도 결국은 재료를 구매하는 거예요. 재료 구매하는 거고, 이 획득도 재료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 거죠? 의미가? 이 획득하고, 그러니까 보조 활동에 있는 획득하고 주 활동에 있는 구매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그러니까 요 재료 구매는 기존의 재료를 가능하면 싸고 빠르고 안전하게 구매하는 그쪽이에요. 기존 거래선에서 갖고 오는 거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재료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 기존 재료 말고 다른 재료를 우리가 쓰면 안 되나? 또는 거래선을 바꾸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획득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조 활동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제조 입고 출고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말한 거고, 고객 서비스 맨 끝이고, 마케팅은 그 바로 앞이고. 그죠? 16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업 관리, 2. 작업 지도표 제도, 3. 차별 성과급, 4. 기능식 직장, 5. 컨베이어. 답은 5번이고 포드 거고요.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고, 작업 지도표가 뭡니까? 2번. 작업 지시표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누가 해요? 꼭대기에 엘리트들이 합니다. 하고 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요대로 주어진 동작을 주어진 시간에 해라 라고 지시하는 표죠. 그래서 이것이 X이론을 암시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규정에 따른 직무 배정과 직무 수행, 2. 능력과 가업에 따른 선발과 승진, 3. 상황 적합적 관리, 4. 계층에 의한 관리, 5. 규칙과 문서에 의한 관리. 답은 너무 생뚱맞은 용어가 하나 있죠. 3번의 상황 적합적 관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아직 안 지어졌나? 상황 적합적 관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스템론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배번은 여기 있거든, 여기. 배번은 여기 있고 상황 적합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으로 풀기 전에 카테고리로 푸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 흐름이 워낙 얘가 지금 생뚱맞게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번은 관료제이기 때문에, 관료제라는 건 뭐냐면은 상명하달, 상명하복, 그렇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러려면 1번 규정 필요하고요, 2번 과업 위주로 관리하고, 4번 계층이 있고, 위에서 지시해야 되니까 5번 규칙도 중요하고 문서도 있고. 다 쉬운 얘기죠. 키워드를 찾아서 푸시면 됩니다. 18번, 20번까지 하고 싶게요.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혁신 기법으로 옳은 것은, 이제 보기 먼저 보면 학습 조직 다운사이징 또 나오죠. 이 다운사이징이 독자 문제를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독자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식스시그마. 그러면 이제 4개는 원래 앞에서도 나왔던 거고, 식스시그마는 새로 이제 등장한 건데,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통계적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통계적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품질 혁신과 여기서도 답이 나와야 돼요. 품질 혁신과 그다음에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경영혁신 기법이며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제품의 개발, 판매, 서비스, 사무 업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 답은 식스시그마인데, 자, 식스시그마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있었던 개념은 100ppm이죠. 100ppm은 100만 개 중 분량이 100개 이내인데 6시그마는 3.4개 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3.4가 뭐다? 요게 6시그마, 6시그마랑 관련돼서 나온 통계학적인 그런 숫자예요. 3.4라는 게.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했었는데 지금 하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그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거든요. 표준 편차의 1시그마. 그러면 68%인가? 2시그마 96%인가? 3시그마 99%. 그리고 이제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 가면은 100만 개 중에 99만 9,996.6개는 합격. 그러니까 합격 바운더리에 있고 3.4개는 바깥에 있고 불합격. 그렇게 하는 게 요 6시그마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에 이거 길게 읽지 마시고 보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통계적 품질 관리 기반으로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쨌든 시간 아껴야 되니까. 19번 브릭스로 일컬어지는 신흥 경제권 국가가 아닌 것은 브릭스는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렇게 다 4개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캐나다가 일단 해당이 안 되고 일단은 신흥 경제권 국가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사실 선진국이죠. 신흥 경제권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풀 수가 있고 이 네 나라는 합치면 면적이 전 세계 면적의 30% 정도 차지하고 인구는 5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공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시장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경영학은 아닌데 이런 것들도 시사적인 것도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하나만 더 하고 쉽니다. 경영이론의 주창자와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테일러는 차별성과급 2. 메이어는 비공식적 조직 중시 3. 페이올은 권한과 책임 원칙 4. 포드는 고임금 고가격 원칙 5. 베버는 규칙과 절차 중시. 답은 4번에 포드는 고임금 고가격이 아니라 고임금 저가격이죠. 그래서 포드는 봉사 목적을 중시한 사람인데 경영자 역할이 봉사 목적이다. 그래서 고임금은 종업원에 대한 봉사, 저가격은 소비자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 개념이죠. 그러면 추가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할 텐데 혹시 의견 있으면 저한테 오셔갖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더 좋겠다는 거.